안녕하세요. 10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수업 내용에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따로 이렇게 강선을 인장을 함으로써 강선 하나하나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강선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첫 번째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방금 제거한 부분은 인장부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집안이 받는 마찰 저항력과 이런 지압 저항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제 인장부를 품질을 좋게 한다 하더라도 앙카는 인발이 될 수밖에 없는, 앙칼이 인발이 돼버리면은 벽체가 변이가 오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안 자체의 마찰력을 증대시키든지 또는 마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그라우트 자체의 품질을 좋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압축형 앵커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그라우트를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이 그라우트가 압축을 받으면서 확장되려고 할 때 이때 옆에서 집안이 구속압을 강하게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은 구속압이 약하게 되면은 그라우트 강도가 유지가 되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저항이 되어야지만 인장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라우트의 홀과 강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장비를 한번 보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는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이렇게 이러한 공합식 드릴이었습니다. 이 드릴은 공합식과 유합식이 있습니다. 이 공합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안반을 공기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때려서 안반을 깨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합식은 그래서 안반에 적당하고 안반을 깨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비트도 안반을 갈아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 비트에다가 그다음에 컴프레서를 설치해서 컴프레서에서 공압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때리는 그러한 드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압식은 유압을 이용해서 하이드롤릭 프레서죠. 유압을 이용해서 이 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압은 아주 강한 힘으로써 밀어붙이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체 이 호울이 아주 호울의 형태가 원형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케이싱을 설치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케이싱이 보이죠. 여기 케이싱입니다. 케이싱. 그래서 이 지금 기계 자체 내에서 케이싱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차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싱이 이렇게 차고 들어가면은 내부에 이렇게 천공을 할 때 공벽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무너지지 않겠죠. 그리고 공합식은 끝에 로트로 벽면을 때리게 되니까 전체가 공벽이 이렇게 파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유압식은 회전을 통해 가지고 천공을 하기 때문에 공벽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그러한 공벽으로서 또 그라우트가 주입됐을 때 그라우트가 아주 온전한 상태의 그라우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드릴을 유압식으로 연약 집안에서 할 때는 항상 이 유압식 드릴을 사용해야 됩니다. 풍화토 이하의 토사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앙카를 사용해야 될 때는 꼭 유압식 드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라우트의 물 시멘트 비를 최소 45%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라우트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물 시멘트 비가 45% 이하가 돼야지만 그라우트가 제대로 강도를 발휘해서 이 앵커의 인발 저항력에 대해서 원활한 어떤 강도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라우트의 강도를 증진시키고 또 그라우트 형태를 보존시키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동구청에 있는 앙카를 원활하게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요즘에 워낙 이 앵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앵커를 사용하다가 인장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든지 집안이 안 좋든지 할 때는 꼭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앵커의 인장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뚝과 앵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 원주 형태로 생긴 이러한 구조물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진행성 파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성 파괴가 중요한데 이 진행성 파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뚝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뚝을 땅속에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주게 되면 말뚝도 전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말뚝의 하중을 받는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압축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가 뭐 전주같이 공기 중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런 구속이 없다면 옆에 집안이 없다면 하중을 이렇게 제하를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전체에 걸쳐 가지고 압축이 생기게 되고 압축에 의한 델타 L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이 옆에는 집안이 이렇게 마찰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찰력으로 집안과 이렇게 완전히 밀접하게 이제 접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 집안에도 영향이 생기게 되죠. 자,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압축력이 전달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A 부분이 가장 가까우니까 A 부분, B 부분, C 부분을 전부 다 여기다가 마찰 저항을 우리가 로드셀을 달아서 그다음에 마찰 저항을 측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로드셀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마찰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앵카라든지 말뚝의 현장 시험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로드셀을 설치해서 하중을 줬을 때 처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톤 정도의 하중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중을 주면은 마찰력이 여기서 쭉 발휘가 되겠죠. 발휘가 되는데 이 10톤에 있던 초기 하중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마찰 저항을 보면은 A는 20톤에서 다시 40톤 정도로 하중을 증가시켰다고 보면은 A 부분은 X축이 말뚝의 변형률이고 그 다음에
X축이 변동률이고 Y축이 마찰저항 또는 전단저항이라고 할 때 이렇게 변동률에 따라서 마찰저항이 증가를 하다가 피크를 그리고 40톤 정도를 하중을 20에서 40으로 쭉 올리는 도중에서 피크를 그리고 다시 이놈이 떨어져 가지고 잔류 상태 요렇게 뚝 떨어지 갖고 이렇게 수평하게 가는 상태를 잔류 상태라고 합니다. 잔류 상태. 잔류 상태로 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마찰 저항은 피크치를 타우 F라고 하고 이거는 failure를 써서 타우 F라고 했을 때 현재의 마찰 저항은 타우 F의 0.5배 정도의 마찰 저항을 발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차입톤까지 갔을 때 요때 B점에서 보면은 B점은 이렇게 파괴 시의 전단 저항인 타우 F의 피크를 갖다가 조금만 내려온 상태. 이 상태. 이때는 0.75 타우 F 정도의 힘이 발휘가 될 겁니다. 그리고 C점은 아직도 피크 정도까지밖에 발휘가 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물론 초반에는 이 부분이 피크고 이 부분이 이 정도 올라오고 이 부분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또 여기서 더 하중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놈도 잔류로 가고 0.5로 가고 이놈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A점과 B점과 C점에서의 마찰 저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고 초기에는 초기에는 A 부분 그러니까 하중에 가까운 부분부터 마찰 저항이 발휘가 되고 또 발휘가 되다가 이놈이 하중이 이렇게 잔류 상태로 가면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부분에서 또 최대 하중이 발휘가 되고 또 이놈도 잔류 상태로 가면은 마지막에 있는 C 부분에서 또 최대 하중을 발휘가 되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괴면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말뚝의 진행성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도 인장력을 받게 되면 처음에 인장력을 받았을 때 1번이 인장력을 받았을 때의 범위입니다. 이때는 인장력의 범위가 뒤까지 가지도 않죠. 이 정도까지 끝이 나죠. 이랬을 때 마찰 저항의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서 최대의 마찰 저항 타우 F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장력의 범위가 계속 인장력이 10톤에서 또 20톤으로 20톤에서 30톤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면은 두 번째 영역인 이 영역까지도 인장력의 범위가 확대가 되죠. 이때는 마찰 저항이 이미 앞부분은 피크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는 이때 타우 F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더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인장력의 범위가 이렇게 영역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앞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마찰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뒷부분에서 최대의 마찰장을 발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크 시의 파괴 전단 저항 여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해서 이것도 앵커의
진행성 파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앵커라든지 말뚝의 마찰 저항을 측정을 할 때 마찰 저항 전체의 마찰 저항을 F라고 한다면은 F는 파이 DL로 계산을 하죠. 이 말은 파이는 3.141599이고 D는 앵커의 직경입니다. 또는 말뚝의 직경이 이제 D가 되겠죠. 그럼 파이 D가 되면은 요 둘레의 원주의 추장이 됩니다. 추장. 둘레의 길이가 되죠. 거기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은 그래서 전체를 L이라고 할 때 전체 L을 곱해주면은 이거는 바로 말뚝의 전체의 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DL은 표 면적이고 여기에다가 타우 F를 곱해준 값을 우리가 마찰 저항력, 힘이죠. 힘, 톤, 폴스 또는 킬로그램 폴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파이 DL이 여기 면적이니까 면적이고 그 다음에 톤 폴스의 단위도 타우 F의 단위도 톤 폴스 퍼 제곱미터 또는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센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파스칼 또는 메가파스칼 이런 응력 단위로서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면적을 곱해주면 남는 거는 이렇게 힘 단위만 힘이 남게 되죠. 자, 그러면은 마찰력을 파이 DL 곱하기 타우 F 이렇게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말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L 구간에 걸쳐 가지고 똑같이 타우 F가 마찰력이 발휘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실제로는 마찰 저항은 처음에는 A가 F를 받다가 D가 B가 또 F를 받고 C가 F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앵커도 마찬가지죠. 앵커도 초기 인장력에서는 앞부분에서 최고의 타우 F가 발휘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인장력이 증가가 되면은 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밑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전체에 걸쳐서 똑같이 타우 F가 이렇게 발휘된다고 하는 거는 달려고 하면은 마찰 저항력의 분포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직사각형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곡선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요 면적 자체가 요 면적과 곱하기 둘레가 바로 마찰 저항력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곡선으로 보는 것과는 면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진행성의 영향 때문에 앵커에서 안전율을 결정을 할 때 또는 말뚝에서도 안전율을 결정을 할 때 가설일 경우에 2.5, 그 다음에 연구일 경우에 FS는 3.0이라는 이러한 안전율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율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뚝이나 앵커에서 안전율을 3.0이라는 이러한 안전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3.0을 쓴다고 해서 되게 안전하다, 많이 여유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인장형 앵커는
진행성 파괴 영향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장 앵커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어떤 논문을 보면 이 인장형 앵커의 텐션 앵커의 인장형 앵커입니다. 인장형 앵커의 인발 거동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40톤, 70톤, 100톤, 140톤, 175톤 이렇게 이제 인장열이 계속 증가를 시켰죠. 이렇게 쭉 증가를 시키면서 각각의 마찰 저항치를 표면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톤은 생략을 하고 70톤을 먼저 보면은 70 70톤에서 먼저 70톤을 보면은 초반에 앵커 인장될 때 이 초반에 이렇게 인장력이 높고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인장력이 많이 발휘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던 요거는 한 점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요 점들을 다 이어주면은 똑같이 요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찰력이 이 정도 되면은 15톤 폴스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하중이 계속 이렇게 이제 증가시키다가 175톤에까지 가니까 이 앞부분에서의 마찰장이 이렇게 툭 떨어졌죠. 이렇게 타우입니다. 타우가 이렇게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쭉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앞에서 마찰장이 발휘가 됐지만 인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앞부분은 파괴가 되어버린 상태죠. 아예 0으로 떨어져 버리고 뒤에서 이렇게 마찰장이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에 걸쳐서 똑같이 마찰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압축형 앵커를 한번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압축형 앵커는 키가 긴 경우와 짧은 경우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뒤에다 이제 블레트가 있고 압축형 앵커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인정이 됐겠죠. 그랬을 때 초기에 70톤 정도에서 여기는 끝부분부터 먼저 이제 마찰장이 발휘되니까 70톤 정도에서 이렇게 똑같이 인장력에 대한 마찰 저항이 이렇게 높게 발휘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150톤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찰 저항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0톤으로 갔지만은 이 부분의 마찰 저항이 이렇게 갔다가 툭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대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라우트가 표면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 저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짧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경우도 이렇게 70톤일 때는 이렇게 되다가 116톤으로 올라갔을 때는 떨어지진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압축형 앵커도 약간의 진행성은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장형 앵커에 비해서는 진행성의 영향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인장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인장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면은 강선이 이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직경이 줄게 되죠. 원래 직경이 이만큼이던 앙카의 직경이 이렇게 이만큼으로 줄게 되면서 이 부분의 마찰 저항이 타우 F에서 바로 0으로 툭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이 압축형 앵커는 이렇게
압축을 받기 때문에 직경이 원래 직경이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직경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 직경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포화송 효과라고 합니다. 포화송비만큼 우리가 어떤 재료를 이렇게 압축을 가하면은 포화송비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직경이 늘어나는 현상, 여기 포화송 효과죠. 이렇게 직경이 늘어나면서 이 집안을 압축하게 됩니다. 또 따라서 이 표면에서의 저항력이 오히려 타우 F가 더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앵커가 이렇게 압축을 받아서 직경이 늘어나게 되면 집안에 대한 이러한 구속압이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토압은 K0 곱하기 감마 Z1만큼의 토압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탄성계수 곱하기 포화송비 곱하기 변형률만큼의 어떤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구속압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를 구속압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앵커로 인발 시험을 현장에서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발 시험 장치인데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센터홀 잭을 썼습니다. 센터홀 잭을 썼고 이 시험을 위해서 여기서 느름량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센터홀 잭을 썼으며 그 다음에 이 느름량을 다일 게이지와 트랜스듀서 변이계를 동시에 설치해서 이 느름량을 강선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강선 느름량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로드셀이 되겠죠. 그리고 대자에도 또 이렇게 다일 게이지와 트랜스듀서를 설치해 가지고 벽체의 움직임도 또 지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출력치는 여기 있는 유캄테네이라는 데이터 로그를 이용해서 전부 측정을 해서 이거를 컴퓨터로 전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로드셀을 설치해 가지고 하중이 얼마나 실제로 받고 있는지를 유압으로 인장을 하게 되면 유압 제기에서도 이렇게 인디케이터에 값이 나오지만 유압의 값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로드셀을 넣어서 로드셀 값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시험을 해본 결과 압축형과 인장형을 시험을 해보니까 이 시험 방법은 인장력을 이렇게 줬다가 다시 하중을 제거했다가 다시 인장력을 주고 하중을 제거하고 인장력을 주고 다시 하중을 제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하중을 늘려가는 그러한 제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중을 줬다가 다시 하중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소성 변이를 영구 변이라고도 하는데 강선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소성 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집안에다가 인장형 앵커와 압축형 앵커를 비교 시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압축형 앵커의 경우에 어떤 하중에 대한 하중을 거의 60톤 가까이 줬다가 이렇게 하중을 제거했을 때 20mm가 안 되는 한 19mm 정도, 18mm 정도의 소성 변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거를 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장형일 경우에는 32mm 이상의 이러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그래서 영구 변형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압축형 앵커가 진행성 파괴 영향이 적어서 변형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앵커의 두부 변이도 적었다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앵커의 종류별 또 인장 앵커와 압축형 앵커 비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 그러한 방법 등을 이번 시간에 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연고 앙카의 사용 방법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앙카의 문제점을克服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또 새로운 앵커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